차명 의혹, 민정수석 임명 4일 만에 사의 표명, 갖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임명 4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정부 첫 낙마자가 될까요? 오광수 수석, 차명으로 아내의 부동산을 관리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리고 한 이 저축은행에서 지인의 이름을 통해 차명으로 대출을 알선해 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우리 주진우 의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본인도 어느 정도 의혹을 인정했고 사과까지 했는데 결국 버티지 못한 겁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 본인 관련 의혹이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부담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은 과연 이 의혹을 몰랐냐? 검증을 못한 거냐? 알고도 덮었냐? 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대통령실 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광수 민정수석에게 제기됐던 갖은 차명 의혹이 도대체 뭐길래 사의 표명을 한 걸까? 아주 간단하게 50초 안에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입니다. 아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오광수 수석의 대학 동문 지인에게 명의신탁 차명 관리했다는 겁니다. 반환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까지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재산 신고에선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지인에게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입니다. 두 번째는요. 차명 대출 알선 의혹입니다. 오광수 수석이 대학 동문에게 명의 좀 빌려달라. 확인서도 썼어요. 대출금 전액을 내가 사용했어. 내가 갚겠다라는 것까지 지인에게 써주고 이 지인 이름으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받은 겁니다. 문제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쓴 것도 아니었어요.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돈을 대신 갚아주는 이상한 모습이 관측되면서 아, 이거 대출 알선 아니냐? 그것도 차명으로 라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커지게 된 겁니다. 50초 안 지났죠? 아주 짧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실은 우리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주검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차명 재산 관리에 차명 대출 알선 의혹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인사 검증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이제 차명 거래 부분입니다. 차명. 네, 그 부분은 어찌됐든 범죄를 수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를 다 하는 이유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투명하게 거래하라는 것인데 차명 거래가 매개됨으로써 이것은 좀 공직자로서의 처신은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또 특히 차명 거래 같은 경우에 이게 결국 그 동기도 중요한데 네. 1가구 2주택이라는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회피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부동산 관련된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를 다 이제 내고 있는데 어떻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왜 이걸 안 지키느냐 이런 이제 국민적인 비난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축은행 부분도 저축은행 사주와 어느 정도 결탁됐으면 이렇게 차명 거래까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리고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면 그 피해는 또 국민들이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결단한 것이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또 현직 검사 시절의 어떤 잘못인데다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어쨌든 사정의 컨트롤 타워고 또한 인사검증의 컨트롤 타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흠이 있으면서 과연 인사검증 기준을 좀 명확히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고요.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새 정부의 인사정보 시스템을 인사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민정수석 자리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자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차명 의혹이 바로 불거졌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송사가 다 있었던 건데. 예, 뭐 재판에 서로 그 판결 과정에서 서로 서면을 냈고 그 서면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오광수 민정수석도 임명되기 전에 이걸 알렸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차명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렸다고 하는데. 아 잠깐만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해당 의혹을 알고도 네.
그냥 덮고 가려 했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얘기고요. 이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은 너무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혀 확인 없이 임명했다라고 하면 아예 인사검증 없이 초기 대통령실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것이고 네네. 이게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그걸 밝혔는데도 임명했다라고 하면 우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편에 대해서만 인사검증 규정이 무뎌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적인 불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잘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현재 이재명 예.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너무 요직에 많이 가는 거 아니냐. 특히 민정 라인의 비서관들도 다 전부 다 그 변호인 출신이고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조차도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됐던 코드 인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인데 자기 편일수록 좀 더 엄격한 검증 네.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의혹을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알고도 묵인하면서 임명을 강행한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느냐. 주진우 의원은 이런 문제 제기했어요. 자, 야당들에서는 어떤 비판을 했을까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비판의 목소리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화성시 동탄면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해오다가 검사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자인이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공직기강을 관리하고 특히 사정기관을 감찰하고 감독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검사를 하던 시절에 재산 빼돌려가지고 차명으로 은닉하고 재산 공개 다 허투루 하고 이랬던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다른 공직자들을 관리하고 감찰합니까? 청렴함에서 완전 낙제점입니다. 청렴하면서 낙제점이다라는 야당의 이 날선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정부에서 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며 민주당 여당에서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들까지 무더기로 발의가 된 상황인데 물론 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은 없겠지만 민정수석이 누가 누굴 개혁하냐라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좀 결제 해제하라. 검사장 승진하는데 재산 많다고 해서 승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차명 대출한 부분에 있어서도 예.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 본인이 그로 해서 어떤 차명 대출을 해서 본인이 얻은 이익이 없잖아요. 지금 본인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는 게 정확하지 않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 본인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거나 예. 떳떳하지 못한다면 이제 본인이 예. 결정해야 될 문제고. 대통령실에서는 미리 몰랐다고 하니까 자, 김부식 교수님, 그럼 보통 이 민정수석 정도의 어떤 고위급의 전화가 왔잖아요. 민정수석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옛날 그 말 있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들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럼 본인이 가장 본인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그걸 대통령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고 왜냐하면 통상적인 경우는 뭐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나 어떤 이 수석 들이 내정이 됐을 때 사실은 제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라고 예.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셀프로 이렇게 체크하는 리스트에 이렇게 적어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만약 없었다라는 거면 오광수 수석이 대통령실에게 이 사실을 숨긴 거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소송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왜 몰랐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는데 다 떠나서 왜 이게 자꾸 차명으로 뭔가를 한 거죠? 돈이 든 부동산들. 그러니까 저게 일반적으로 이제 공직재산 신고 때 네. 자기가 재산이 너무 많다는 것, 특히 뭐 일가구 다주택 이런 경우를 숨기려고 만약에 했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좀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처음 불거졌을 때는 그냥
본인도 사과를 했고 대통령실도 해명이 된 거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잖아요. 차명 부동산 의혹 나왔을 때는 그냥 그렇죠. 강행하려는 분위기였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네네. 그러나 이제 결국 폭탄이 된 것은 차명 대출이잖아요. 야, 이게 차명 대출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알선인지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뭔지. 그렇죠. 그러니까 차명 대출이 또 추가로 불거져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이건 그냥 도덕적 기준뿐만 아니라 이건 무슨 범죄 혐의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저축은행 대주주라고 하는 그 사람과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오광수 당시 뭐 퇴직한 검사장 출신입니다만 이 사람이 자기 또 대학 동문 A 씨한테 차명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갚지 않아서 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또 소송을 제기하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상적이진 않고 뭔가 꺼림칙한 부분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네네.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에 사의를 표명해서 수리가 되면 저는 뭐 언론의 취재가 중단될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계속 추가 취재가 들어가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이 들어가면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서 재산을 좀 축소 신고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뭔가 찜찜한 뒷거래 속에서 차명 대출이 그것도 거액의 돈이 오고 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도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주진 의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에 가장 먼저 임명된 사람이고 민정의 총괄탑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좀 검은 그림자가 연상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인은 일부 언론에서는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대통령실 해명은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것도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이런 정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실제로 송사가 진행됐던 건이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했다, 인사를 강행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인사권자의 저는 도덕적 그 불감증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제가 이런 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전과사범에 본인이 형사재판 5개를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저런 정도는 뭐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그냥 일 잘하고 능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고위공직자는 국민적 눈높이에서의 도덕적 청렴성과 이 법적 감정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이제는 임명권자라서 지켜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식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의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김주영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부 출범한 지 한 열흘 채 안 됐는데 뭐 이를테면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뭐 호평받는 그런 인사도 제법 있었고 또 대통령이 직접 한국거래소 가서 실무자들하고 격의 없이 얘기하면서 또 막 그 용어들도 굉장히 알아듣고 서로 막 격의 없이 대화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코스피도 뭐 2,930으로 오늘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내가 딱히 선택지가 없었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효능감을 느낀다라는 또 중도 유권자들도 많이 또 댓글도 달고 네. 그런 반응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민정수석은 상당히 주목받는 자리고 역할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오점을 초반에 남기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임명 그 발표를 했을 때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좀 있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는 검찰 특수부 출신이라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과연 이제 그 이유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정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였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다른 이슈 때문에 지금 이런 낙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좀 많이 안타깝고 좀 사전에 좀 거르지 못했던 것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본인이 이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해명이 되지 않는다. 또 해명도 뭔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 아닌가. 본인이 사의 표명한 것은 결국엔 대통령의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의를 표명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4천만 원을 빌고 7년째 안 갚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왜 안 갚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냥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강모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7년째 갚지 않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문제는 그 강모 씨가 김민석 의원이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처벌받았을 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인물, 동일 인물이란 겁니다. 야당에선 빌려준 사람이 단 한 번도 갚으라고 안 한다.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측은 해명 준비 중이다라는 간략한 입장만 내고 있습니다. 그럼 김민석 총리 후보자랑 4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강모 씨가 어떤 사이인지 과거의 관계를 제가 50초 안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굉장히 복잡한데 돌직구쇼에서 그냥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벌금 600만 원을 냈고요. 추징금 7억 2천여만 원, 꽤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지금 강목 씨입니다. 당시 2억 5천만 원을 준 걸로 제기됐죠, 의혹이. 2014년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함께 원외민주당 창당, 6.3 대선 민주당 체육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것과 별개로 4천만 원이 또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명 끝. 주진우 검사,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자금 거래로 좀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우리가 친구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네네. 어떻게 받을 거를 좀 고민하면서 담보도 잡거나 보증을 세우거나 이자도 좀 합리적으로 하고 기한이 되면은 돈을 받기 위한 노력도 하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 근데 저기 비단 저분한테 받은 4천만 원 외에도 4인 간 채무가 굉장히 1억 원이 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9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받아서 그 부분도 대여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돈들이 원래 변제 기한이 2023년도였는데 아직도 변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차용증이나 이런 것도 채권자가 다 다른데 차용증의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다르면 각 채권자별로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 각각 조건을 달리해야 되는데 네네. 다 연 2.5%의 이율로 똑같이 빌린 다음에 변제기가 돼도 상당히 오랜 동안 변제기니까 지금 현재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 어디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담보 없이 신용 대출 하려고 했을 때 뭐 10%를 훌쩍 넘는 금리들도 많거든요. 근데 연 2.5%의 금리로 지인들한테 이렇게 빌린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하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몇 년 동안 갚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진짜로 빌린 거 맞아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혹시 그때처럼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 예, 기존에 김민석 그 후보자가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시절부터 이제 정치 자금을 받았던 것이 한번 유죄가 나고 네네. 그 다음 총선에서 정치 자금을 받고 그 직전에 대선에서도 정치 자금을 받은 것들이 다 문제돼서 저렇게 추징금이 7억 2천만 원이나 쌓인 것이거든요. 저거 굉장히 뭐랄까 가벼운 처벌은 아닌 거죠? 예. 근데 그 7억 2천만 원의 추징금이라는 의미는 정치 자금으로 받은 것이 7억 2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추징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내가 돈을 차용했다라고 하면서 차용증까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짜로 빌린 돈으로 보기 어렵다. 이거는 사실상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유죄로 확정됐고 불법 정치자금이다? 예, 그로 인해서 추징금이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거래죠. 네. 그래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측의 해명이나 설명이 나오면 저희 즉각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측 얘기 들어봤으니까. 자, 변호인 측도 한번 변론해 주시죠. 지금 사인 간의 사실 민사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제 독촉을 하고 청구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많은데. 네네. 근데 지금 지금 나왔던 4천만 원은 사실 2018년, 2008에 빌렸던 돈인데. 아, 지금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나 본데 현재 상황입니다. 들어보죠. 혹시 안녕하세요. 오늘 브리핑, 오전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검 임명 관련 브리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 대행,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최혜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입니다.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상 정리하고 간단한 Q&A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라는 대변인 발표였는데, 자, 뭐 일단 뭐 유감 표명이 네, 없었네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뭐 총리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018년에 그 4천만 원 빌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2018년 이제 12월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 저 2018년 4천만 원 저 대여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됐었으면 그 당시 재판에서도 아마 저게 같이 추가 기소가 돼서 문제가 됐을 텐데, 뭐 그런 점은 없었기 때문에 저 4천만 원은 사실 뭐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그냥 단순 사인 간의 그냥 민사거래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뭐 사실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추징금, 거액의 추징금을 완납해야 되는 이제 채무나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뭐 마땅한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뭐 변제가 안 된 거지만, 뭐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저 사인 간의 채무도 결국 뭐 변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불법 정치자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인 간의 채무인데 못 갚은 것뿐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입니다. 자, 앞서 이 대통령실에서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를 수용한다라는 대변인의 입장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고요. 지금은 총리 후보자 의혹입니다. 4천만 원도 4천만 원인데 하루에 9명에게 1,000만 원씩 빌린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뭐랄까 이례적인데, 2018년 4월 5일 하루에 9명에게 1,000만 원씩 빌렸다. 세금 변제 목적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9천만 원을 갚지 않아서 논란입니다. 야당에서는요, 왜 자꾸 이렇게 돈 의혹이 반복되느냐. 당당한 돈이면 떳떳하게 출처를 밝혀라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빌린 이 돈은 뭔 돈일까요? 들어보시죠. 김 후보에게는 왜 돈 관련 의혹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당당한 돈이면 떳떳하게 출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고장이 났다는 징후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국무총리 인사단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이 총리 후보자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이 중립적으로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쪽 입장 최선을 다해서 다 전해드리겠고요. 자, 하루에 9명에게 1,000만 원씩. 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이제 정치인들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서로 수수할 때는 은밀하게 받죠. 되게 이제 현찰로 받거나 은밀하게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받거나 이렇게 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택하는데,
그런 방식 말고 많이 쓰여지는 방식이 아마 저런 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차용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사실은 그냥 대가 없이 또는 대가를 바라고 뇌물성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했지만 만약에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증을 써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명의 사인 간의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가품이 되지 않느냐라는 걸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은밀하게 현찰을 이렇게 주고받는 방식보다는 이런 다양한 사인 간의 차용 거래라는 방식을 통해서 아마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저는 강하게 들고요. 왜냐하면 그걸 해명하지 않으면 저건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네. 누가 김민석 그 당시 2018년 상황이면 정치적 야인 시절입니다. 저랑 자주 놀던 시절입니다. 그때 누가 김민석 당시 그 정치적 야인 생활하고 있는 분한테 1,000만 원씩 뭉텅뭉텅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그걸 딛고 이제 2020년에 21대 총선에서 영등포울에서 당선이 되면서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를 했지만 지금까지 왔지만 그 전에 있었던 저 상황에 대해서는 총리 본인이 또는 우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총리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국무총리 후보자로 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유능하다. 그럴 수 있죠. 당에 들어와서 정책위장도 했고 뭐 수석 최고위원도 했고 그 선대위를 또 총괄했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도 저도 알지만 전략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사람을 중용할 때의 능력과 실력을 앞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또는 도덕적인 잣대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는 인사 태도가 아닌가. 아까 오광수 민정수석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뭐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야 그 정도는 괜찮아. 나도 있는데 뭐 이런 심보가 아닌지를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사였다는 생각을 저는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이 사인 간의 채무 의혹과 관련된 김구식 교수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니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당시에 이 돈을 차용하던 시기가 야인 시절이에요. 2018년? 예. 그러니까 그 상당한 정치 공백이 있어서 십몇 년간 야인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야인 시절에 받았는데 차용증이 그럼 그 당시에 작성된 진짜 진성 채권이 맞느냐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거든요. 근데 야인 시절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입금이 된 거는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 이자를 전부 다 2.5%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 국민들이 친구나 지인한테 돈을 빌릴 때 무이자로 연 2.5%로 빌린다는 것도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것 또한 변제기가 다 지났습니다. 2023년도에 변제기가 다 지났는데도 독촉도 없고 변제도 안 되고 계속해서 채무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 5년에 보면은 이제 인사청문 관련된 서류가 이제 국회에 제출됐거든요. 그걸 검토를 해보면 기자분들도 이제 다 검토에 어느 정도 들어가셨는데 최근 5년간 또 기부한 액수가 한 2억 원 가까이 돼요.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을 이제 내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이 흔적이 남거든요. 근데 기부한 돈이 2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타인에게 기부는 하면서 이 지인들에 대한 빚은 갚지 않는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이고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래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명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해명이 너무 늦어요. 이게 지금 의혹이 제기된 지 벌써 한 이틀 가까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조속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기된 문제들은 뭐 인사청문회 전에 해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이어지니까 그때 가서도 충분하게 또 해명할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말씀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청문 보고서 요청하면서 그 안에 사인간 채무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불법 정치 자금이고 문제가 있는 거라면 사인간 채무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이거는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문제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게 떳떳하지 않은 돈이라면 쉽게 밝혔겠냐? 그렇죠. 더군다나 뭐 같은 날 뭐 9명한테 1,000만 원씩 빌리고 이런 것들 세금 납부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를 세세하게 할 이유도 없어요. 네. 만약에 감추려고 생각을 했다면. 왜 안 갚냐? 이제 이 부분만 좀 해명이 나오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거는
돈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차 갚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 돈이 없어서. 네, 아까 지난번에 근데 주진우 의원이 2억은 기부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뭐 그 기부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의 추가적 해명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추징금 그때 7억 2천만 원인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작년에 갚았거든요. 한 14년 만에 변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안 내려고 안 갚으려고 이런 취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숨겨도 사실은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다 그 안에 밝혔던 것이고 여기에 해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하는 것이다. 예. 미리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미리 단정할 네.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건지 네.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 그렇죠. 재산 신고도 지금 뭐 다 해서 어머니까지 뭐 다 해서 2억여 원 뭐 그 재산 신고를 했던데 그런 거는 추가적인 좀 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사인간 채무를 뭐 이렇게 왜?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예. 그 뭔가 이렇게 덮어 씌워서 음. 이렇게 색안경 쓰고 지금 상황에서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좀 해명이 명쾌하다면 저간의 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어떤 해명이 나올까요? 그 양태준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저게 정치자금이 아닌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2018년 당시는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 뭐 현직 원내 의원도 아니었고요. 사실 거의 원외에서 거의 정치적인 뭐 생명이 다 했다. 정치인으로서 거의 뭐 다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뭐 아무도 복귀할 거를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인데 저런 이제 원외에 계신 분한테 글쎄요, 뭐 그 과연 정치자금 목적으로 돈을 뭐 기부를 했다? 그렇다기보기보다는 너무 경제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인들이 그냥 그거를 이제 차용증 써주고 이자를 뭐 이자 약정을 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보는 게 오히려 저는 상식적인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순수한 어떤 선의의 사인 간의 어떤 채무이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 불법 정치자금이었으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이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현금으로 갖다 주던가 뭐 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 뭐 굳이 이렇게 거래 내역까지 남기고 차용증까지 쓰고 또 이자도 어쨌든 매월 지금 변제하고 있다고 저는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누가 봐도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을 뻔히 알았는데 이런 식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니까 증거도 남기고 차용증도 남기고 네. 이자도 변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양쪽 의견 전해드렸고요. 차명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민정수석 그리고 이 채무 의혹이 제기된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조국 사면 얘기가 결국은 나왔군요. 정성호 의원입니다. 사면 복권 필요하다. 결국 많은 정치권에서 조국 사면해 주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성호 의원의 입에서 사면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수감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사면. 정성호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그다음 조국 그 대표가 받았던 형, 그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뭐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거거든요.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 그 처벌들 이런 게 다른 일반적인 거는 너무나 불균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과도했죠, 사실. 야권을 중심으로 뭔가 이 조국 혁신당과 야합이 있었던 건 아니냐, 사면을 매개로 한 이런 의혹도 최근 제기됐었는데 정성호 의원의 입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과도하기 때문에 사면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민주당이었던 조응천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후보도 내지 않고 열심히 선거운동해줬다. 사면을 기대했거나 미략 가능성. 사면으로 국민 감정 다시 건드리면 조국의 늪이 아니라 조국의 사막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 내에서 야 이거 지금 조국 사면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전희연희 의원입니다.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는 차차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감대랑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금 조국 사면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견도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식 교수님.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작년 연말 12월에 들어갔잖아요. 2년형이고 그러면 한 6개월 산 거죠. 뭐 그 안에서도 뭐 운동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사실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저는 이재명 정부에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탄핵으로 들어선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5년 채우고 바로 정권을 우리 보수 쪽으로 내준 이유 중에 기폭제가 됐던 게 조국 사태 아니었습니까? 2019년 조국 사태 때 광화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차서 조국의 이 내로남불, 그다음에 진보의 이중성, 진보의 민낯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나왔었고 그 조국을 끝까지 끌어안고 갔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가 결국 정권을 내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른바 조국 사태. 그럼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우리가 또 계엄을 하고 잘못해서 또 정권을 내줬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국을 다시 사면한다는 건 뭡니까? 부활시킨다는 의미잖아요. 정치적으로 부활시킨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국민들의 좀 법감정 또 국민들의 정서는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 정성호 의원은 뭐 너무 심한 양형이 아니냐 뭐 그런 건 당연히 입시비리를 하면 입시비리에 그 정도의 그 양형 그 정도의 처벌은 감수하는 거죠. 입학 취소되는 건 당연하죠. 절차다. 부정으로 입시에 들어갔으면 입학 취소되고 학위 박탈되는 게 아닙니까? 그 김우식 당연한 교수님이 거죠. 또 대학 현지 교수시니까. 그럼요. 그건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심하다고 할 정도면 적어도 그 조국 그 사태에 대한 아직도 그 국민들의 시선을 잘 못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잘못되면요. 뭐 일부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후보를 내자는 소리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 냈습니다. 그 안 냈을 때 결국 그 후보를 안 낸 효과가 결국은 야권의 단일화라고 하는 그 정치적 효과를 준 것이고 그것이 혹시라도 뭐 그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아니면 음으로든 양으로든 혁신당의 후보를 안 nem으로써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조국 사면에 대한 일종의 기대와 또 뒷거래라고 하는 어떤 희망 섞인 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후보 매수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지금 조국 전 장관 감옥에 잘 지낸다고 하니까 적어도 3분의 2의 형량은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식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교육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어떤 후보를 매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후보에 대한 얘기가 뭐 나오다가 나중에는 뭐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대표 지금 대행 체제 하에서 당을 지금 김선민 대행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부터 계속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한 이야기는 갑론을박이 있어 왔죠. 좀 최소한으로 좀 제한적으로 그 행사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사면은 적어도 국민 통합과 그다음에 민심이 부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었을 때 인정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성호 의원께서 완전히 개인의 어떤 생각이신지 아니면은 또 친명계 자장으로 소위 불리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얘기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부분까지 밝히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내년 연말까지 지금 징역 2년이니까 징역 2년에 피선거권 5년 그 박탈인데 내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좀 시기를 좀 잘 봐서 그때 가서 조금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 출범한 지 열흘이 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벌써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은 오늘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돼서 저희가 총리 후보자 본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출근길에 이렇게 중계진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출근할 때 기자들이 물어볼 걸로 보입니다. 지금 총리 후보자 출근길의 현장의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물려드리고 있습니다. 9시 39분 37초를 지나고 있으니까 곧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출근할 걸로 보이는데 오늘은 살짝 좀 출근길이 좀 늦군요. 총리 후보자의 이 사인 간의 채무 의혹, 앞서 야당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 과거처럼 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총리 후보자 본인의 어떤 입장을 저희가 보도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출근하고 모습을 드러내면 입장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죠. 일단 묻겠습니다. 어떤 돈인지 말이죠.